월요일 킹스맨 시간입니다. 월요일 킹스맨은 주요 이슈의 법적 쟁점 따져보고 있습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재열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예. 자,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먼저 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에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데 이 사람 도주했다가 돌연 귀국하더니 구속이 됐습니다. 네. 뭐 증거인멸을 하겠다 이 말인가요? 사실 본인은 들어왔었을 때는 네. 뭐 굉장히 뭐 여유 있게 들어왔었고 그렇죠. 사실 웃고 막 그랬었어요. 2017년 11월에 이 사령관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로 수사가 막 진행돼야 할 시점에 미국으로 갑자기 떠났었죠. 그리고 도피 생활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수사가 제대로 안 되는 건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뭐 언론의 탐사보도 팀이나 이런 곳에서는 줄고 쉽게 또 찾아내서 그래서 인터뷰를 시도하기도 하고 그랬었고 뭐 교민들로부터 뭐 해외에 있는 교민들로부터 어디 머물고 있었다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그런데 못 잡는 건지 안 잡는 건지 하여튼 5년이 넘게 시간을 끌다가 들어왔었고 들어왔을 때는 나 뭐 자신 있다는 식의 네. 표정을 보였는데 결국 구속이 됐어요. 근데 아마도 결국에는 그렇게 5년 넘게 해외 생활을 한 게 법원의 영장을 담당하는 판사 입장에서는 아 이건 도주 우려가 이미 드러난 거 아니냐, 도주를 했던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 좀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거든요. 뭐 도주한 건 아니고 귀국 연기한 거다 그러고 되게 자신 있게 무혐의를 좀 확신하는 모습을 보였었어요. 근데 또 중요한 건 왜 이 시점에 들어가게 됐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바로 그 적폐청산 TF가 다 설치가 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려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수사가 좀 이렇게 두려웠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좀 도피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왜 귀국을 했을까를 좀 추측을 해보자면은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수사기관과 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좀 조율이 돼서 조율이 귀국을 한 있을 거 것이다.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도 있고 그렇다면 뭘 조율했을 거냐라고 좀 미루어 짐작을 하자면은 최근에 좀 심상치 않게 움직이는 세력들이 뭐 예를 들면 황교안 전 네. 대표 쪽이라든지 뭐 박근혜 대표 쪽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서도 좀 어떤 일정 부분 정치 세력화의 움직임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런 그 조 기무사령관의 그 입에 지금 어떠한 진실 여부에 따라서 상당히 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좀 추측이 가능한 것이고 네. 뭐 어찌됐든 뭐 영원히 도망다닐 수는 없을 거기 때문에 뭐 본인이 적절한 타이밍을 계산해서 귀국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계엄 문건이 문제된 게 아니에요. 계엄 문건은 내란죄 뭐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보니까 혐의 자체는 직권남용 혐의가 지금 적용이 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2018년도 합동수사단은 여러 가지 혐의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다 빼버리고 직권남용만 지금 구속영장에 청구가 됐네요. 그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네. 부분도 어떤 거냐면 이제 뭐 그때 이제 2016년경에 김부서 사령관인데 그렇죠. 자유총연맹 선거에 개입을 해서 이 회장 선거에 부하들에게 관련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거나 그러니까 뭐 본인의 권한이지만 그런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인 거고요. 예. 그다음에 뭐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하는 집회를 열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칼럼이나 광고를 게재하도록 하고 심지어 이건 이제 군인이기 때문에 정치관여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또 이 뭐 기무사 예산을 들여서 이런 활동을 지원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아예 없는 혐의라기보다 이런 잘못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건 맞는데 내란 부분은 이 당장 뭔가 수사를 진행을 해놓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를 못했기 그때 때문에 이제 2018년도에 수사를 하려고 했었을 때 본인은 당장 이제 자리를 떠났었고 그렇죠. 박 전 대통령이나 뭐 황교안 권한대행이나 이런 분들을 상대로 여기까지 수사가 뻗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크게 논란이 된 건 앞으로 밝혀야 될 부분은 아니 서울에 탱크를 200대를 진입시키겠다는 그런 문건이 발견이 됐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앞으로 알아봐야 되긴 하지만 그걸 자세히 알아보지 못한 상황에서 덜컥 내라는 음모를 바로 적용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그동안 수사 자체가 막혔던 건가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없으니까 중간에 딱 끊겼던 건가요? 이 수사는? 그랬던 건 아니고요. 네. 사실 이제 임태훈 인권센터 소장의 폭로 이후에 네. 이제 사실은 그 지금 조 기무사령관 같은 경우는 해외에 나가 있었고 당시 그 직속 부하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소강원 그 참모장에 대해서도 네. 이제 그 조사가 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분에 대해서는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에 대한 혐의로 이제 행사 혐의로 이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분이 군사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만은 이제 그 서부지법에서는 벌금 1,000만 원의 유죄가 다시 항소심에서 선고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위법성을 좀 폭넓게 인정을 했고 뭐 관련된 위법에 대해서도 이제 설시를 많이 했는데 지금 조현천 사령관에 대한 책임까지도 기재가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요 판결문을 기재로 해서 이제 조현천 기무사령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다면은 아마 관련된 혐의들이 좀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구속이 이제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문건 관련된 수사도 조금 더 진행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미 이제 지금 신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게 네.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분명히 그러니까 지금 전 소강원 소장 같은 경우가 뭘 만들었냐면 마치 정당한 일을 한 것처럼 구성을 하고 TF로 운영을 해서 우리는 저기 뭐 훈련에 필요한 뭐 그때 팀스피드 훈련 같은 거 하는 데 그렇죠. 필요한 예산입니다라고 해서 그 예산 작성을 만들어서 돈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했던 일은 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내라는 뭐 관련된 그렇죠.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봤을 때 뭔가 당신들이 불법적이고 잘못된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걸 위장 TF를 만든 거 아니냐라는 걸 유죄로 인정한 거니까 그럼 이제 그 내용 뭘 도대체 불법적으로 했길래 위장 TF를 만들었을까 이 부분에 이제 수사를 집중해야 되는 거죠. 자, 결국 지금 조 전 사령관은 이거 단순한 자문, 뭐 검토다, 실행 계획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혐의를 부인했는데 앞으로 수사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뭐 아무래도 그것은 이제 조현천 기무사령관의 주장이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사실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될 테고요. 네. 당시에 이 문건에 대해서 이제 작성 여부가 사실로 밝혀진다면은 과연 윗선에다가는 어디까지 그런 보고가 됐느냐가 그렇죠. 또 하나의 네. 쟁점이고요. 만약 보고가 됐다 그러면 윗선에서도 누군가 지시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누가 이것을 주도적으로 지시했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혐의들이 더 밝혀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윗선이라면 결국은 황교안 대행이라든지 박 전 대통령, 예. 그다음에 김건희 실장, 안보실장, 한민구 한민구 장관. 장관. 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일이 어디까지 커질 예. 수 있을지 근데 이제 뭐 이게 규모가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예. 아까 제가 잠깐 뭐 탱크 200대라는 얘기도 했지만 예. 서울 시내에 공수특전단 2개 여단이 투입될 계획서에 따르면 그리고 네. 전국적으로도 주요 도시에 어떤 식으로 군부대를 배치를 해야 될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만약에 계엄을 선포했을 경우에 언론이나 뭐 반대하는 야권 인사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까지 그냥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이게 가능해?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 자체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가능했을까 싶을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 규명을 하고 넘어가야죠. 어떻게 내란 음모죄 성립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참 내란죄라는 게 우리가 잘 접하기가 매우 어려운 죄목이기는 그렇죠. 한데 예전에 이제 12.12, 그렇죠. 5.18 그때 예, 과거 이제 독재 됐었는데. 정권 때 예. 있었던 죄목들이고 예. 이것이 이제 뭐 내란죄의 경우에는 예비 음모도 처벌이 되고 선전선동도 처벌되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것은 중차대한 내란 범죄이고 음모죄가 아마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된다면. 예, 내란 음모고 사실은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도 내란이나 외환에 대한 건 또 예외가 돼 예외가 있을 되니까. 정도로 굉장히 중한 범죄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중대한 혐의를 또 이렇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또 관련된 증거들이 또 뒷받침이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은 박영수 전 특검 이야기입니다. 자, 법사위에서 50억 클럽 특검 논의가 되자마자 지금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수사가 지금 빨라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 상당히 뭐랄까 심각한 내용들이 지금 물론 이제 아직 검찰의 수사 단계이고 검찰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네. 검찰이 보고 있는 건 그렇습니다. 두 가지 정도인데 박영수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었다라는 예.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은행에 포함된 컨소시엄 여기 대장동 사업 개발하려고 해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뭐 돈을 자기 돈을 안 썼다 뿐이지 은행 돈이 원뜨건 돈을 끌어다가 써야 되니까 그렇죠. 그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었던 박영수 전 특검을 통해서 그 우리은행이 참가하도록 그렇게 청탁됐다라는 거고요. 또 토지 수용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논란이 좀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기 땅을 이렇게 순순하게 이렇게 내주는 파는 사람도 있을까 하면은 또 그걸 가지고 또 왈가왈부 또 논란 시비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일도 박영수 전 특검의 최측근 양모 변호사 양재식 전 특검으로 나왔으니까 예. 특검부가 도와줬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도와주는 대가로 한 400평 규모의 대장동의 상가 부재고 건물을 주겠다. 시가로 한 200억 원 가량 200억 된다. 원. 네. 거기에 더해서 두 사람의 몫으로 단독주택도 한 채씩 지어주기로 하겠다. 이런 약속들이 언급됐다라고 검찰은 지금
통해 알려졌고요. 검찰을 통해서 예. 사실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한 건 뭐 검찰에서 통해서 알았다고 봐야겠지만 알겠죠. 박 특검 측에서는 전혀 모르는 것이다라고 일체 또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수사가 될 것 같으면 좀 빨리 하지 2년 가까이 손 놓고 있다가 왜 이제서야 이게 좀 밝혀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한 1년 7개월 만에 이런 지금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이런 압수수색이 들어갔기 예. 때문에 뭐 사실 증거 인멸할 시간 다 주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압수수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비판을 지금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사실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제 몸통이라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있을 것이고 예. 앞배라고 하면은 김만배 씨가 있을 겁니다. 거의 박영수 전 특검은 거의 뒷배 수준이에요. 뒷배사. 그러니까 뒤에서 지금 뭐 사법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금 다 손쓴 것처럼 네.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사실 지금 이 관계도 보시면요. 박영수 전 특검이 남욱 전 변호사랑 또 같은 법무법인이 있었기도 맞습니다. 했고 예. 또 관련해서 우리은행 관계자들한테 뭐 부행장이라고 지금 나오는데 그분한테도 이게 소개해준 분이 박영수 전 특검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대장동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김만배 일당들만 수사할 것이 아니라 박영수 전 특검을 비롯한 이 관련된 이 법조인들 내지는 이것이 손을 써서 뭐 사실은 지금 뭐 곽상도 이제 전 민정수석이나 여러 관련자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권순일 대법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너무 뒤늦게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검에 대한 요구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특검이 도입되든 안 되든 검찰은 늦게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앞에 반성하는 마음으로 전 제대로 된 수사를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근데 한동훈 장관은 특검이 진실 규명에 방해가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도 특검을 했었잖아요. 박영수 특검 그러게요. 밑에서. 예. 아니 저는 사실 이제 현재 정권이 어쨌든 지금 직전 검찰총장이었던 분이 대통령이 돼 있고 네. 또 그분의 최측근이 법무부 장관이 돼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와 관련된 부분은 최대한 좀 직접 언급을 좀 덜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요. 얘기를 하지 왜냐면 말아달라. 왜냐면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구도 자체가 검찰이 과거처럼 제3자란 얘기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근데 이게 그 수사가 다른 수사도 아니고 야당 대표에 관한 수사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 뭐 대선을 대권을 앞두고 경쟁하던 양 한쪽이 대통령이 되고 한쪽이 야당 대표인데 지금 그 최측근인 법무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이 검찰의 수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면 검찰이 아무리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얘기를 해도 보는 구도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좀 직접적으로 그런 부분을 강조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한동훈 장관은 이제 검찰이 계속 해야 된다. 워낙 이제 검찰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또 걸리는 부분은 어떤 뭐냐면 지금 박영수 전 특검의 이름이 왜 나오겠어요? 박영수 전 특검도 그렇고 대장동 50호 클럽도 그렇고 이른바 검찰 특수부 라인들이 계속 거론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럼 지금의 검찰에는 그 특수부 라인이 아무도 안 남아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닐 수 있단 있겠죠.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따져봤을 때도 오히려 진실 규명을 하면 특검 쪽을 얘기를 더 강조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그런 부분이 좀 왜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될까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는 대검 중수부장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특수부잖아요. 지금 특수부장. 매우 잘 나갔던 검사장 예, 출신. 잘 나가던 특수부장, 뭐 특수부장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이나 다 선후배 관계였던 거잖아요. 아니 뭐 중수부장은 노무현 정권 때니까 너무 옛날이고요. 옛날이긴 이분이 한데. 제일 잘 나간 것은 박지원 전 원장의 네. 추천을 통해서 특검 됐을 때. 특검이 돼가지고 거의 뭐 정의의 화신처럼 이렇게 지금 인식이 다 되다가 네. 뭐 수산업자 관련 사건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핵심은 이 대장동이거든요. 대장동이 돼버렸어요. 굉장히 깊숙하게 지금 관여가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동안 전혀 수사가 안 됐던 겁니다. 아니 박영수 전 특검 이름이 최근에 나온 게 아니고요. 네. 제 기억으로도 대장동 처음 시작됐을 때 시작할 때부터 나왔던 곽상도 이름이에요. 전 의원은 아들 얘기가 예. 나왔고요. 이제 박영수 전 특검은 뭐 인척 얘기도 나오고 딸 얘기도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1년 7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1년 7개월이라는 시간을 왜 증거 인멸할 시간을 주느냐. 검찰 고위직 출신이니까 봐주는 거냐. 네. 이런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검찰 수사라는 것이 과잉 수사도 문제지만 편향성은 늘 문제거든요. 네. 정치적 중립 때문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봐주기 논란은 오히려 이 대장동 수사 전체에 대해서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엄정하게 수사가 돼야 된다는 입장이고 이 혐의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요. 이게 특경법이 적용이 되거든요. 특경법상의 수재
수재 혐의가 적용이 이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요. 그냥 예. 뇌물죄를 보시면 됩니다. 뇌물죄와 뇌물입니까? 구성 요건이 예. 똑같은데요. 예. 이게 지금 아까 양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 의장까지 네. 했기 때문에 금융직원 임직원 해당이 되고 이분이 그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지금 이런 의혹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처벌이 되는 게 거의 이게 최고형은 무기징역까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중죄를 지금 다루는 상황 속에서 이 봐주기 수사를 하면은 국민들의 여론이 과연 넘어갈 수 있겠느냐. 우리가 곽상도 전 민정수석의 그 사례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이분에 대해서는 사법 카르텔의 그 연루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관련자들에 대해서 엄정하게 뿌리 뽑지 않으면은 이 수사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더 불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참 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처음에는 뭐 특검이 공무원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뇌물죄 적용을 못 하다가 근데 벌써부터 이 사람은 이사회 의장이었거든요. 네. 금융기관의 임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처음부터 이 특경가법상의 수재 혐의가 적용이 아마 된다고 알았을 건데 이제서야 와가지고 이걸 적용한다는 건 사실은 글쎄 이제 아는 거예요? 우리은행 관련자였다는 거 이제 알게 된 아유, 겁니까? 그러기는 어렵죠. 그러기는 어렵고 이제 지금 수재 혐의를 박 변호사님 지적하셨으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알선 수재 이런 얘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건데 직접적으로 수재가 됐어요. 공무원의 뇌물이랑 사실상 같은 거라고 내용이죠? 보시면 되죠. 근데 알선 수재가 들어왔을 때는 뭐 흔히 하는 말로 민간에서 얘기하는 그런 브로커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고 직접 수재가 됐을 때는 본인의 지위 권한을 이용할 수 있었다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아니 그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다는 얘기도 처음부터 당연히 나왔을 네. 거고 그때 당시에 대장동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을 때 그럼 이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지? 라는 건 그걸 다 따져볼 건데 당연히 그건 그냥 포털 사이트만 검색해봐도 나오는 거 아닌가요? 건데, 예. 그리고 예. 또 하나 의혹은 예. 뭐냐면요. 이게 지금 참 김만배 씨도 특정 대학으로 이게 다 엮이는데 곽상도 전 민정수석도 같은 대학 출신이고 네. 사실 그 대학이 박근혜 정부 때 가장 잘 나갔던 대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총리나 뭐 정원 총리 다 마찬가지로 태평성대라고 예, 했죠. 그 네. 대학 출신인데 거기에 보면은 지금 우리금융 회장이었던 이순우 회장도 그 대학 출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특정 대학들로 연루돼 있기 때문에 뭐 대학을 갔다고 해서 우리가 뭐 어떤 거를 엮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충분히 개연성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시에 왜 우리 금융지주 회사를 둘러싸고 한 분은 이사회 의장, 우리 박영수 전 특검이죠. 한 분은 회장. 네. 또 관련해서 부행장을 또 소개해줬다라는 남욱과 연결해줬는데 남욱은 또 우리 박영수 특검과 같은 법무법인 이게 네. 어느 정도 조직도가 그려지거든요. 예. 그렇다면 검찰이 당장 관련자들을 수사해가지고 조사를 하면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그동안 수사를 안 했다라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참 문제가 크다 이렇게 봅니다. 정영 녹취록 보니까 민간업자들이 2014년 대한변협 선거에 출마한 박 특검 도왔던 정황도 보이고 또 박 전 특검 딸한테 50억 원 준다던 김만배 씨 말 역시 또 검증할 대상 같아요. 이것도 아마 수사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왜 빨리 진행하지 못했을까 하는데 또 네. 하나의 근거가 이겁니다. 녹취록에 50억을 준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대장동 관련해서 문제가 불거지면 어떤 거든 대장동이 아니라 다른 거든지 간에 돈의 흐름부터 찾아라는 얘기를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곽상도 전 수석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전 의원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도 잠깐 신 변호사가 언급한 것처럼 인척이 한 100억 원대 거래가 되는 과정에 인척의 이름이 나온 바 있고요. 네. 본인도 사실 화천대유 고문으로 근무를 해서 2억 5천만 원 가량을 그렇죠. 받았고 딸이 이게 아파트를 분양받은 게 특혜 분양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뭔가 흐름이 이미 있었던 곳이에요. 흐름이 있었던. 그러니까 네. 다른 사람들은 이름만 거론됐다고 치더라도 박영수 전 특검은 돈의 흐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년 7개월째 수사를 안 했다라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이 55 클럽 다른 사람 김수남 전 총장이라든지 권순일 전 대법관 조사가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권순일 전 대법관 같은 경우도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다가 또 논란이 됐죠.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 뭐 재판 거래 의혹 이런 것들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50억 클럽이라는 이름 나온 분들에 대해서는 뭐 수사를 피할 길이 없고요. 피해야 된다. 일단은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예. 하나하나씩 전 진실을 밝혀나가야 된다 이런 결국 입장입니다. 이게 우리 신 변호사님도 특검으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특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만 가능한 것인데 네. 지금은 저는 예외에 해당된다고 예외에 봅니다. 해당한다? 예, 수사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 지금이라도 특검 논의를 해서 저는 강도 높은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여성을 납치한 뒤에 살해한 피해자 3명.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이 사건 먼저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좀 충격적인 당황스럽고 사건인데, 충격스러운 사건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29일 밤 그러니까 거의 자정 가까운 네. 시간인데
강남구 역산동 아파트 앞에서 집에 들어갔던 피해자 여성을 30대 여성이죠. 30대 여성을 납치했어요. 그래서 야산으로 이렇게 끌고 가서 결국에는 살해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혐의인 거거든요. 네. 너무 좀 아니 이게 지금 2023년도 이런 일이 여전히 있나 싶을 정도의 상황이고요. 그 일당들 42시간 만에 검거가 됐죠. 네. 피해자 납치할 때 사용했던 차량도 버리고 이 택시 타고 이용을 하다가 빠져나오고 했지만 결국에 이제 다행히 검거는 됐고요. 아마도 경제적인 목적 때문에 가상화폐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가상화폐를 갈취할 목적이었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얘기대로라면 좀 시내 한복판에서 네. 지금 역삼역 한복판에서 강남 한복판에서 이 40대 여성이 구타를 당하면서 납치가 되는데 또 충격적인 게 이 CCTV나 이런 목격자 신경도 안 쓰면서 범행을 저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대범하게 네. 지금 범행이 좀 이루어진 것 같고요. 상당히 충격적인데 29일 오후 4시에 이제 피해자 자택 근처에서 좀 대기를 하다가 한 오후 7시쯤에는 퇴근하는 피해자를 좀 미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실제 납치가 이루어진 것이 밤 11시 46분 정도인데 이 상황에서 그 피해 여성 A 씨는 상당히 좀 저항을 심하게 했는데도 한 2, 3분 만에 이 범행이 이루어졌거든요. 네. 근데 당시 CCTV를 보면은 피의자 중 한 명은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서성대고도 있고 상당히 좀 여유로운 모습도 저기 보이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CCTV에 나온 그 피의자들은 상당히 좀 대범하게 범행을 하는 모습이고 또 A 씨가 또 격렬하게 저항을 하면서 또 살려달라고 필사적으로 이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도움을 받지는 못했기 때문에 참 매우 안타까운 이런 사건이 발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뭐 오늘 영장이 이제 될지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범행 목적이 가상화폐를 편취나 관치하려고 2, 3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다. 이 부분으로 보이는데 가상화폐가 실제로 탈취가 됐는지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사람하고 청부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가상화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주범격인 사람이 법률사무소 직원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참 뭐 놀랍네요. 어떤 이유로 해서 네. 이 피해자를 지목을 하고 뭐 가상화폐라고 하지만 요즘에 무슨 가상화폐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뭐 붐이 일거나 한참 거래가 활성화될 거나 그런 시기는 또 아니거든요. 유행이 좀 맞는지 모르 좀 지난 상황 네,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여전히 그걸 통해서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됐고 그걸 하기 위해서 2명이나 추가로 끌어들였어요. 그러니까요. 뭐 빚을 갚아주겠다 이런 조건을 들어가면서 그 관계도 좀 더 정확히 따져봐야 될 거고 지금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네. 과연 이 사람들이 그냥 초기에는 뭐 거짓말해서 약간 털어놓다시피 해서 좀 빠져나가려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네. 다른 이유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이 얘기 이제 아까 사건 과정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요즘에는 다 CCTV 이런 건 잘 설치돼 있는데 우리 뭐 옛날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경비원분들이 계신 데가 별로 없잖아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있으면 이런 범죄를 막을 수 있거든요. 못하거든요. 뒤늦게 벌어진 뒤에 CCTV로 추적은 잘할 수 있지만 사실 사회적으로 이런 걸 다시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구속될까요? 예, 다행히도 이제 목격자는 있었기 때문에 목격자 이제 있으니까. 신고가 들어가서 CCTV 분석을 통해서 이제 용의자 특정이 된 건데요. 저는 뭐 이 혐의 자체가 너무 중대하기 때문에 이건 구속영장이 당연히 발부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건 뭐 지금 좀 얘기를 하지만 가상화폐가 아마 핑계일 수도 있고 네. 다른 원한이나 청부 이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죠.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또 이제 이번에 또 뭐 경찰에서도 대응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걸로 이게 CCTV하고 네. 하도 몇 시간 소요되면서 신고가 됐다고 하네요. CCTV에 이 수배해야 될 차량 번호가 입력하는 게 4시간이나 늦어졌다라고 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뭐 뒤는 항상 이 사고가 나고 나면 혹시 살릴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안타까움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없었다는 것도 하나가 안타깝고요. 두 번째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에서 CCTV에 그 수배 차량 번호가 입력되는 게 너무 좀 늦게 늦어졌다. 등록이 돼서 4시간이나 네. 늦게 등록됐다. 이 부분도 조금은 어쨌든 좀 보완할 점 내지는 아쉬운 점으로 그렇게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양지열 신은규 변호사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